예, 안녕하십니까. 이번 주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위법성론에 대해서 우리가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교재 보면 65페이지에 위법성론 관련된 내용들이 나오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거는 구성요건론에 관련된 내용들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범죄가 성립하려면 먼저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하고 유책한 행위가 있어야 된다 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자, 근데 이제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와 관련된 쟁점들을 다 배웠는데, 구성요건에 해당하면 위법할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논란이 있을 수 있죠. 근데 제가 이제 기초이론이라든가 아니면 기본 강의에서 얘기했듯이 구성요건에 해당한다면은 당연히 위법한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위법할까 말까 하는 그런 내용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구성요건과 위법성의 관계와 관련돼 가지고 인식 근거설이냐 아니면 존재 근거설이냐 견해 대립이 있다는데, 인식 근거설보다는 존재 근거설이 더 정확한 겁니다. 왜냐하면은 구성요건에 어떤 행위가 구체적으로 해당해요. 자, 그러면 위법하다고 보기 때문에 위법성에는 위법성을 적극적으로 근거 짓는 규정, 즉 여기는 위법성의 적극적 규정이라는 것이 없다는 겁니다. 단지 위법성을 조각시키는 소극적 규정만 있다는 거죠. 소극적 규정을 우리가 위법성 조각사유라고 얘기한다는 겁니다. 자, 이것 관련돼 가지고 중요한 거는, 그러면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는 당연히 위법하기 때문에 소극적 규정이 없다면 그냥 확정돼 버리는 거고, 소극적 규정이 있다면 위법성을 조각한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알아야 될 게, 구성요건과 위법성에 해당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불법이라 한다 그랬어요. 두 개를 합쳐서 불법이라 하고, 이 불법은 실질이 결과 반가치와 행위 반가치로 이루어졌다고 했습니다. 이것을 불법의 실질이라고 그러는데, 불법의 그럼 형식은 뭐냐? 불법의 형식은 바로 구성요건이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중요한 거는 이런 불법,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한 거를, 위법성이 있는 것을 불법이라 할 때, 불법의 실질은 이 결과 반가치와 행위 반가치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위법성을 조각시키는, 이 불법을 탈락시키기 위해서는 먼저 어떻게 해야 돼요? 위법성을 탈락시키기 위해서는 위법성의 실질인 결과 반가치와 행위 반가치를 탈락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위법성의 형식인 구성요건 해당성을 배제시켜야죠. 그러나 구성요건에 해당한 행위는 없어지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배우는 위법성 조각사유를 불법 조각사유를 안 하는 이유는, 불법의 실질을 날린다 할지라도 실제로 불법의 형식이라고 하는 구성요건 해당성은 남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불법 조각사유를 안 하고 위법성만 탈락시키는 위법성 조각사유라고 본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우리가 위법성을 조각시킨다 했을 때는 기본적으로 결과 반가치를 상쇄시키기 위한 어떤 요소? 객관적 정당화 요소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행위 반가치를 상쇄시키는 주관적 정당화 요소가 당연히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즉, 이렇게 객관적 정당화 요소가 결과 반가치를 탈락시키고, 주관적 정당화 요소가 행위 반가치를 탈락시키면 여기에 남는 건 뭐예요? 이제 불법에 남는 건, 불법의 형식인 구성권에 해당하는 사실 그 자체만 남는 거죠. 불법의 본질인 이런 것들은 탈락됐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위법성을 조각시킬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위법성이 조각된다. 즉,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얘기는 객관적 정당화 요소도 인정되고, 그 다음에 주관적 정당화 요소도 인정되는 이런 경우에만 우리가 구성요건에 해당성은 인정되지만 위법성은 조각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거는, 그러면 과거에 우리가 결과 반가치 이론론을 취했던 고전적 범죄 체계론 같은 경우, 그런 경우에는 뭐예요? 불법은 결과 반가치로만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행위 반가치가 없었죠, 아예. 그렇기 때문에 결과 반가치를 상쇄시키는 객관적 정당화 요소만 있어도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봤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고전적 범죄론 체계, 신고전적 범죄론 체계, 목적적 범죄론 체계, 하빌테적 범죄론 체계를 취하면서 이제 지금 있어 불법은 이렇게 결과 반가치와 행위 반가치 두 개를 필요로 하는 이원적 인적 불법론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객관적 정당화 요소가 결과 반가치를 상쇄시키는 것처럼 행위 반가치를 상쇄시키는 주관적 정당화 요소라는 거 당연히 필요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이런 객관적 정당화 요소는 있는데 이게 있었어요. 근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할 거냐? 아니면 이건 없는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이냐?
자, 이런 부분에 관련돼 가지고 제가 분명히 얘기하지만 원칙은 뭐다? 객관적 정당화 요소가 결과반 가치를 상쇄시키고 주관적 정당화 요소가 행위반 가치를 상쇄시켜 가지고 그런 경우에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거예요. 자, 이런 경우는 위법성이 조각될까 안 될까요?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발생하는데, 자, 주관적 정당화 요소가 없는 경우, 이 경우를 우리가 우연방이라 하고, 객관적 정당화 요소가 없는 거, 이걸 우리가 오상방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연방위 문제는 주관적 정당화 요소가 없는 경우, 오상방위는 위법성 조각 사유의 전제 사실에 차고 유전차기라 하지만 객관적 정당화 상황이 없는 것을 말한다.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와 위법성 조각이 안 되는 경우와 관련된 케이스들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좀 구별을 해둬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반드시 이 주관적 정당화 요소가 필요하다 그랬는데, 그러면은 여기서 중요한 거는, 자, 그럼 주관적 정당화 요소가 무엇이냐 관련돼가지고 여러분들 주관적 정당화 요소와 관련돼가지고는 이 주관적 정당화 요소가 무엇인가와 관련돼가지고는 몇 가지 논점이 있어요. 이게 옛날 사법고시 시절에는 주관적 정당화 요소를 논하시오. 그럼 딱 논할 게 정의가 돼 있다는 겁니다. 주관적 정당화 요소가 무엇이냐? 의. 여러분들 강의 교환 같은 의의를 보면은 위법성 조각 사유를 인정하기 위한 주관적 측면을 주관적 정당화 요소로 한다. 자, 그 다음에 주관적 정당화 요소가 필요하냐? 필요성 여부가 나오는데 지금은 뭐다? 당연히 필요설이에요. 필요성 관련다 지금은 당연히 필요설이다. 왜냐면은 자, 아주 과거에 결과 반가치로만 이루어졌다고, 불법이 결과 반가치로만 이루어졌다 볼 때는 어떡합니까? 객관적 정당화 요소만 있으면 위법성이 조각돼요. 그러나 지금은 행위 반가치도 똑같이 결과 반가치와 동일하게 불법의 요소로 보기 때문에 이 주관적 정당화 요소 당연히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보면 교환들이나 몇 가지 시중 문제집들 보면은 필요성 여부 관련돼서 필요설과 불효설이 대립한다 그러는데 실제로 대립 안 해요. 대립이 안 하고 그냥 당연히 필요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교환에도 보면은 현재 불효설을 주장하는 견해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판례도 당연히 필요하다고 보는 겁니다. 왜? 행위 반가치를 탈락시켜야지만 위법성이 조각되니까. 그러므로 주관적 정당화 요소의 의의, 위법성을 조각시키기 위한 주관적 측면의 요소이다. 필요성? 당연히 필요하다. 자, 그러면 주관적 정당화 요소의 내용은 뭐냐? 자, 이것 관련돼 가지고 주관적 정당화 요소의 내용은 당연히 여러분들의 내용은 인식 플러스 의사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돼요. 왜냐? 자, 물론 행위 반가치가 고의만으로 이루어진 건 아닙니다. 그러나 행위 반가치의 대표적인 것을 우리가 고의로 봤을 때, 제가 고의는 항상 인식 플러스 의사라 했죠. 자, 그럼 주관적 정당화 요소도 인식을 탈락시키는, 이 고의의 인식적 요소를 상쇄시키는 무엇인가 인식적 요소와 의사적 요소를 탈락시키는 무엇인가 의사적 요소, 이렇게 두 가지로만 이루어졌다. 여러분들이 보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주관적 정당화 요소의 내용은 뭐냐? 그래서 당연히 그냥 인식과 의사다. 고의에 대응해서. 이렇게 보면 충분하고 이것이 다수결적 입장입니다. 물론 여러분들 교환해 보면 인식만 요구한다는 견해, 그런 견해 이제 없어요. 인식과 의사를 요구한다는 견해, 그게 다수결적 입장이자 거의 다수결적 입장입니다. 근데 인식과 의사 이외에 주장하고 있는 게 개별화설이 있습니다. 이 개별화설은 뭐냐? 개별화설은, 자, 주관적 정당화 요소의 내용을 인식과 의사 이외에 무엇인가 더 필요한 범죄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범죄 종류를 나눠가지고 어떤 범죄? 일반적인 A라는 범죄, 일반적인 범죄다. 이런 범죄에서는 주관적 정당화 요소의 내용이, 이런 범죄에서는 주관적 정당화 요소의 내용이 인식과 의사이면 충분하다. 대부분의 범죄는 이렇다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특이한 범죄, B라는 범죄가 있다. 특이한 범죄로 B라는 범죄가 있는데, 이런 범죄는 인식 플러스 의사 플러스 다른 무언가가 더 필요할 수 있다. 이게 의무합치적 심사, 아니면 긴장된 심사, 이렇게 얘기를 하죠. 뭔가 인식과 의사의 주관적 정당화 요소의 내용으로서 인식과 의사 이외에 뭔가 더 요구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대부분의 범죄는 이렇게 이루어지지만 특이한 범죄에서는 인식과 의사 이외에 뭔가 더 요구한다. 그러면 이렇게 개별화설을 취하고 있는
학설이 개별학설을 추천하고 있는 학설이 다수학설이라고 하긴 애매하지만은 이 학설이 이렇게 특이한 범죄를 보고 있는 대표적인 경우가 뭐예요? 그게 바로 명예훼손죄라는 거죠. 명예훼손죄에선 310조의 위법성 조각 사유가 있는데 310조의 위법성 조각 사유와 관련된 진실성의 착오가 일어난 경우 그때 우리가 그걸 유전착오로 보는 게 일반적 입장입니다. 그러나 판례나 특히나 이제 의무합격 심사위로는 그거는 그냥 B범죄가 명예훼손죄가 관련돼 가지고 명예훼손죄와 관련돼 가지고 위법성이 조각되기 위해서는 인식과 의사 이외에 어떤 양심적 심사, 긴장한 심사를 해야 되는데 심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관적 정당화 요소가 없고 했다면 주관적 정당화가 있어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 보면은 그거는 나중에 우리가 다음 시간에 위법성 조각 사유의 전제 사실에 관한 착오를 할 텐데 판례의 입장은 명백히 잘못된 입장이에요. 근데 비판점이 굉장히 크다. 그렇게 여러분 보시면서 그 때문에 이 부분 어떤 내용과 관련된 부분 특히 주관적 정당화 요소와 관련돼 가지고 내용과 관련된 부분은 인식과 의사만 요구한다. 어떤 개별화설은 더 필요로 한다 하는 부분에 관련돼 가지고 인식과 의사설이 다수할적 입장이다. 판례 입장도 인식과 의사만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 뭐 명확하게 판례가 딱 언급한 건 아니기 때문에 판례를 보면 대부분 다 이 입장에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중요한 거는 이건 주관적 정당화 요소의 일반적인 내용이에요. 자, 그럼 아까 얘기했듯이 이런 경우에 객관적 정당화 요소도 있고 객관적 정당화 요소도 있고 주관적 정당화 요소가 있을 때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주관적 정당화 요소가 없는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이냐? 바로 그 문제가 우리가 아까 잠깐 봤던 우연방위라는 거죠. 즉 주관적 정당화 요소를 결한 경우의 효과 우리가 그것들을 뭐 우연방위의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결국 이건 있는데 이게 없으면 이 부분 관련돼 가지고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하는 것이 우연방위의 문제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봐두시면 될 것 같아요. 또 우연방위에 관련된 부분들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여기 거기 보면은 뭐 의의는 위법성 조각 사유의 객관적 정당화 요소는 충족하지만 행위자가 그런 객관적 상황에 대한 인식 내지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하는 의사없이 행위한 경우다. 즉 중간적 정당화 요소가 없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내가 딱 보니까 저 원수가 있어. 저놈 언제든 죽여야 돼. 가지고 원수가 있어서 총으로 빵 쏴주겠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저 죽이고 나서 확인하러 가보니까 저쪽의 원수도 나한테 총을 이미 겨누고 있었어요. 총을 겨누고 방아쇠에 손을 대고 있었어. 당기기만 하면 내가 먼저 죽게 돼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나는 그런 걸 모르고 그냥 저 사람을 죽인 것 뿐이에요. 즉 나에 대한 현재 부당한 침해가 있는 상황, 객관적 정당화 요소가 인정되는 상황인데 내가 주관적 정당화 요소가 없이 한 경우 그때도 위법성을 조각시켜야 될 것이냐와 관련돼 가지고는 위법성을 조각시킬 수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와 관련된 학설이 대립하는데 우연방위 학설 관련돼 가지고 우리가 이제 교재에 무죄설, 기수범설, 불능미수, 유추적 용설. 자, 이렇게 세 가지의 견해가 대립한다고 봅니다. 자, 세 가지의 견해가 대립한다고 보는데 실제로 무죄설을 주장할 수는 없죠. 왜냐하면 무죄설은 이거는 불법의 실질이 결과반같이 이론론에 있다라고 하는 아주 고전적 범죄의 체결론에 의해서만 인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학설사적으로의 의미가 있는 것이지 진짜 지금에 있어서의 어떤 학설로서는 의미가 없다. 즉 불법의 실질이 결과반같이로만 이루어지면 주관적 정당화 요소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 없는 거죠. 객관적 정당화 요소가 있고 우연방이라는 게 객관적 정당화 요소는 있고 이것만 없는 거예요. 근데 불법이 결과반같이로만 이루어졌어. 그러면 객관적 정당화 요소가 있기 때문에 결과반같이가 탈락됐으면 위법성이 조각되고 당연히 무죄라고 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위법성 조각설, 무죄설은 지금에서는 학설사적 의미가 없다. 그럼 중요한 건 뭐냐? 중요한 건 이제 기수범설과 불능미수 유추적 용설 두 개의 대립이에요. 자, 근데 지금에 있어서 우리가 이 기수범설과 불능미수 유추적 용설의 대립이 될 때 대부분의 교과서에 대부분의 학자들이 우리가 불능미수를 유추적용하는 것이 맞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돌아가신 이재성 교수님의 책에서는 기수범설이 맞다 이렇게 보는데 교과서에서는 기수범설을 주장하는 교과서가 하나밖에 없는 것 같지만 실제로 여러 연구자들과 교수님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기수범설을 주장하시는 교수님도 꽤 있으시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수범설의 내용과 불능미수 유추적 용설의 내용을 정확히 이해해야 돼요.
즉 이와 관련돼 가지고 기수범설이 주장하는 건 뭐냐? 기수범설이 주장하는 것은 자 저기 결과반 가치, 그러니까 기수범설이 주장하는 건 이런 결과반 가치와 이걸 그냥 결자와 행자로만 쓰면은 자 이렇게 불법의 실질이 있다는 겁니다. 자 결과반 가치와 행위반 가치가 있어요. 근데 객관적 정당화 요소가 있다 그랬죠. 객관적 정당화 요소가 있어가지고 즉 객관적 정당화 요소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되냐? 얘를 날린 거야. 얘를 없앤 거죠. 근데 주관적 정당화 요소는 있어요, 없어요? 주관적 정당화 요소는 없다는 거죠. 없기 때문에 얘는 남는다는 겁니다. 자, 남기 때문에 실제로 여기 거는 없다. 그럼 얘는 남아요. 그러면 실제로 남는 모습은 어떻게 되냐? 남는 모습은 이렇게 남는다는 거죠. 기수범설에 의하면 이렇게 남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행위반가치적 요소가 남았기 때문에 기수범설을 할 때는 행위반가치와 결과반가치가 다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근데 이제 기수범설이 얘기하는 건 뭐냐? 여기에 결과 발생에 대한 위험성, 즉 어떤 결과 발생에 대한 위험성은 남는다는 겁니다. 즉 이게 뭐예요? 이게 결과반가치고 이게 뭡니까? 뒤에가 행위반가치죠. 자, 그러기 때문에 행위반가치와 결과반가치가 다 있기 때문에 그냥 기수범으로 인정해야 된다. 다만 결과반가치가 이만큼 있었던 부분과 요만큼 있는 부분은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냥 형의 불균형이 있으면 양형에서 해결해 주면 된다. 이렇게 보는 게 기수범설의 입장이에요. 즉 기수범설은 기본적으로 위법성이 조각되려면 어떻게 한다? 위법성이 조각되려면 이 두 가지가 있어야 된다. 두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두 가지가 있지 않고 이렇게 되는 경우는 어떤다? 이렇게 되는 경우는 그냥 구성요건에서 확정된 범죄 유형이 위법성 단계에서도 그대로 확정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수로 봐야 된다. 단지 어떤 형의 불합리가 있을 때는 양형에서 깎아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불능미수 유추경설은 아니 결과반가치가 객관적 정당화 요소에서 완전 날아가지 않았느냐. 그러면 여기는 행위반가치만 남는 거다. 그리고 이것은 뭐다? 결과반가치 어디 갔어요? 결과반가치 날아갔잖아요. 지금 남는 거는 이렇게 행위반가치만 남는데 이 모습이 뭐다? 이 모습이 불능미수의 불법의 실질과 동일하다. 그렇기 때문에 불능미수의 법적 효과만, 즉 불능미수의 법적 효과, 임의적 감면만 갖다가 유추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즉 불능미수 유추적용설이 주장하는 거는 그 결과반가치가 완전히 떨어진 거와 완전히 없어진 것을 같이 평가할 수 없다는 겁니다. 똑같이 평가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불능미수처럼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보는 것이 불능미수 유추적용설의 입장이다. 양학설의 입장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해 두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교환도 보시면은 불능미수 유추적용설, 불능미수범설을 보면 기본적으로 위법성 조각을 위해서는 주관적 정당화 요소가 필요하다는 태도를 바탕으로 하여 주관적 정당화 요소가 결합된 불능미수에 관한 형법 27조, 이게 형법 27조의 불능미수의 불법의 실질과 내용이 같다라고 판단해가지고 기수범으로 유추적용 하자는 입장입니다. 자, 문제는 그럼 만약에 상해죄는 미수범 처벌해요. 근데 폭행죄라든가 아니면 미수범 처벌 규정이 없는 때는 어떡하냐? 그때는 어떡한다? 불능미수 유추적용설을 하더라도 그때는 미수가 없기 때문에 처벌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 불능미수 유추적용설의 기본적 입장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환해 보는 것처럼 가로 안에 만약 그 범죄 미수범 처벌 규정이 없으면 무죄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기수범설 입장에서는 뭐냐? 기수범설의 입장에는 거기 보는 것처럼 위법성이 조각되기 위해서는 객관적 요소와 주관적 요소가 다 갖춰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관적 정당화 요소가 결여된 경우는 뭐다? 그 경우에는 그냥 구성요건에서 확정된 범죄 유형이 쭉 연결돼야 된다. 그 때문에 기수범으로 처벌돼야 된다는 겁니다. 단 이제 이렇게 주장하고 끝나는 교수님도 있고 그 고대에서 정년퇴직 하신 배종대 교수님 같은 경우는 형의 불합리가 있는 경우는 뭐다? 형의 불합리가 있는 경우는 양형 과정에서 고려하면 된다라고 보는 것이 기수범설의 입장이에요. 자, 우리가 볼 때 기수범설은 극히 일부의 학설이고 불능미수 유추적용설은 굉장히 다수의 학설이기 때문에 불능미수 유추적용설이 타당하다고 항상 주장하는데 실제로 이것이 문제화됐을 때, 사례형 문제화됐을 때는 몇 가지 문제점을 발생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관적 정당화 요소와 관련돼 가지고 의, 필요성, 내용,
그다음에 우연방이라고 하는 거와 관련된 이런 학설의 대립까지 이해해 두시고, 판례 입장은 뭐냐? 판례가 없어요, 여기가 아직. 그러니까 우연방이 관련돼 가지고 판례가 있느냐 없느냐 했을 때 판례가 아직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판례가 없다는 얘기는 뭐예요? 기출문제 나오기 힘들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변호사 본 시험에는 아직 기출문제 한 번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변호사 그 모의고사, 모의 시험에는 벌써 두세 번 나왔고, 특히나 올해 그 2020년도 그 변호사 모의 시험에도 이미 그 문제가 나왔죠. 우연방위 문제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요 문제는, 우연방위 문제는 본 시험에 강력하게 출제될 수 있는 그런 유형이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제가 이제 세 가지 꼽았던 게 이 우연방위 문제, 그다음에 이제 개괄적 고의 사례, 그다음에 피규어 사자의 객체의 착오가 어떻게 해결될 것인가 하는 문제였는데, 이 중에서 이 세 가지 중에서 판례가 있는 건 뭐다? 판례가 있는 건 개괄적 고의 사례만 있었고, 피규어 사자의 객체의 착오라든가 이런 부분은 판례는 없었어요. 근데 피규어 사자의 객체의 착오는 나왔기 때문에 우연방위 문제도 본 시험에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케이스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문제 풀이를 보면은 그 변호사 시험 문제는 먼저 출제되지 않았고, 올해 출제된 문제, 2020년도 모의고사에 2020년도 1차 6월에 본 그 1차 6월에 봤나요? 뭐 그 모의고사에 출제된 문제가 있습니다. 자, 이 문제는 아주 전형적인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 이렇게 설명할 때 이걸 잠깐 좀 지우고, 자, 결과반 가치를 상쇄시키는 게 객관적 정당화 요소, 행위반 가치를 상쇄시키는 게 주관적 정당화 요소다. 얘네하고 얘네가 있으면 어떻게 된다? 두 개가 있으면 구성요건에 해당하지만 위법성을 조가시킨다. 얘는 있는데 얘가 없다. 이게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우연방이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얘는 있는데 없는데 얘만 있는 경우, 이게 유전착이라고 하는 오상방임이라는 문제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원칙이 이렇게 위법성이 부각되려면 이 두 개 문제고, 우연방임하고 오상방임보다 결국 서로 뒤집힌 경우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있고 이게 없는 경우, 아니면 이게 없고 이게 있는 경우,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가지고 과거의 형법 사례 연습 문제집이라든가 이런 문제는 항상 우연방위와 오상방위가 같이 이렇게 엮어서 시험 문제로 출제됐었어요. 근데 이제 그것이 이제 옛날 이재성 교수님의 형법 사례 연습에 나왔던 문제들인데, 그런 문제가 요번에 바로 이렇게 우연방위와 오상방위를 묻는 문제로 시험에 출제됐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66페이지에 20년 모의고사 1차 2문 보면은 그 두 번째 문단에 이제 사례를 보면, 을이 돈을 인출하는 과정에서 갑이 개입된 사실을 알게 된 병이 그러니까 결국 이와 관련돼 가지고 이 케이스는 이 병이라는 애가 갑한테 협박을 하죠. 협박을 하는 이유는 이 을이 돈을 인출하는데 갑이 이제 그걸 도왔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병이 갑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돈을 돌려주지 않으면 목숨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라고 말하자, 겁에 질린 갑이 어떻게 했어요? 은신처에 숨어버린 겁니다. 갑이 이제 은신처에 숨었어요. 은신처에 숨었는데, 은신처에 숨어있던 갑이 이제 어떤 행위를 하게 되는데, 누군가가 자기 집에 침입을 해요. 누군가가 자기 집에 이렇게 은신처에 침입하는 누군가가 있다. 누군가가 있는데, 이 갑은 어떻게 행동했냐? 은신처에 침입하는 얘를 상해했다는 겁니다. 집에 침입하니까 때렸어요. 그 때리는데 상해를 입혔는데, 그 상해를 입힌 것과 관련돼가지고 상해를 입힌 것과 관련돼가지고 두 가지의 케이스로 나눠가지고 주관적 정당화 요소가 없이 한 경우와 객관적 정당화 요소가 없이 한 경우 두 가지로 나눠가지고 설명하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도피 장소에 이제 숨어 있었는데, 그 문제 3번을 보면 사실관계 2에서 사실관계 2의 사례들은 쭉 나중에 여러분들이 그 모의고사 문제를 보시면 될 것 같고, 실제로 우리가 필요로 한 건 여기서 사실관계 2에서 만일 은신 중이던 장소에 창문을 열고 누군가가 침입하는 인기척을 느낀 갑이 침입자에게 상해를 가했어요. 자, 누군가가 침입했습니다. 그랬더니 갑은 이제 상해를 입혔어요. 근데 이 상해를 입힌 것을 두 가지로 나눠서 보는 거죠. 상해를 입힌 것을 두 가지로 나눠봐가지고 첫 번째와 두 번째로 나누면서, 첫 번째는 뭐냐? 절도로 하려고 몰래 침입하던 침입자인 줄 모르고
객관적으로는 뭐예요? 절도라는 거죠. 즉 객관적 정당화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절도였기 때문에. 자, 근데 그 숨어 지내는 자신을 자주 찾아오지 않는 을로 알고 화풀이로 상의한 경우, 실제는 절도가 절도였는데 자기는 그냥 절도를에 대해서 정당방위한다는 의사 없이 친구에 대해서 자주 찾아오지 않는 친구를 한 대 때려줘야겠다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즉 이게 뭐다? 이게 우연방위라는 거죠. 즉 절도가 침입하는 객관적 정당화 상황은 있어. 근데 자기가 그런 것들을 인식하고 인용한다는 주관적 정당화 요소가 없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반대로 이제 을이 갑에게 물건을 전달해 주려고 들어오는 것을 실제로는 을이 얘한테 이건 을이라고 보고 을이 갑한테 물건을 전달해 주러 온 거예요. 침입하는 게 아니죠. 불법적인 목적으로 들어온 게 아니라 친구한테 뭔가 전달해 주려고 오는 건데 그 자신을 위하려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 알고 상의한 경우, 실제는 친구였는데 절도로 잘못 알고 그러니까 보이스피싱 조직원인지 알고 그 사람이 상의를 하였다는 겁니다. 즉 오상방위, 자기는 정당방위한다는 것들은 어떤 의사는 있었는데 객관적 상황이 없었던 경우, 요 두 가지로 나눠서 보고 각각 나누어서 갑의 죄책을 설명하시오 그래가지고 15점 문제로 이번에 출제가 됐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15점 문제로 출제된다 그랬을 때 우연방위와 오상방위로 파악하는 15점 문제에서 보통 우리가 우연방위는 한 7점에서 10점 정도 배점, 그다음에 이제 오상방위도 뭐 10점에서 15점씩 배점 되는데 여기서는 이 우연방위 한 7점 배점 됐고 그다음에 오상방위에 한 8점 정도 배점이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강의 교환에서는 주로 이제 우연방위만 보고 오상방위는 그 유전차 갈 때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교환 보시면은 자, 절도를 그 문제 3에 보면 절도를 하려고 침입 중인 것을 모르고 침입자를 가격한 경우, 이와 관련돼 가지고 결국 이 케이스는 우연방위 케이스다. 그렇기 때문에 우연방위 케이스이기 때문에 과연 위법성이 조각되는지 문제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중요한 거는 이 위법성이 조각되기 위해서는 주관적 정당화 요소가 필요하냐 필요하지 않느냐와 관련돼 가지고 거쪽 교환을 보시면은 주관적 정당화 요소란 무엇이다? 인식과 의사를 말한다. 그 다음에 주관적 정당화 요소가 당연히 필요하다는 것이 통설이자 판례의 입장이다.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건 우연방위 효과, 위법성 조각 사유를 주관적 정당화 요소를 결한 경우에 효과가 관련돼 어떻게 하냐 관련돼 가지고 이제 실제 채점 기준 표 보니까 위법성이 조각한다는 위법성 조각설, 무죄설과 그 다음에 기수범설, 그 다음에 불능미수범설, 이렇게 세 가지가 각각 있다고 정리를 해놨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실제로 뭐 답안 작성할 때는 뭐 크게 본다면 무죄설, 기수범설, 불능미수범설이 대립한다. 그러면서 이제 불능미수범설은 어떤 입장, 기수범설은 어떤 입장이다. 이 정도만 써도 충분하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사안의 해결을 보면은 그 사안의 해결에서 기수범설은 이제 사안의 해결은 뭐 제가 이제 불능미수범설을 취하게 해가지고 취하는 입장이라 가지고 불능미수범설 입장에서 취하는 어떤 사안을 해결해 보는 겁니다. 그럼 결국 기수범설이 문제라는 것들을 제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거기 보는 것처럼 기수범설은 객관적 정당화 상황이 존재하는 경우, 즉 객관적 정당화 상황이 존재해가지고 그 결과반 가치를 탈락시킨 거죠. 그 존재하는 경우와 존재하지 않는 경우, 탈락 못 시킨 경우를 동일하게 취급함으로써 사태를 주관적으로만 평가한다는 문제가 있으므로 불능미수범설이 타당하다. 이거는 이제 불능미수범설 입장에서 봐야 돼요. 그렇다면 불능미수범설에 의하면 갑은 상해죄의 불능미수범으로 처벌하면 된다. 상해죄 불능미수범이 된다. 이렇게 보는 것이 그 사안의 해결 관련된 불능미수범설의 입장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기수범설을 취하면 어떻게 되냐? 기수범설을 취할 때는 박스에 정리했죠, 미리. 그래서요. 그 박스에 이제 파란 글씨로 정리해놨는데, 이제 그 주관적 정당화 요소가 결여된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될 수 없고, 이때는 구성요건 해당성 단계에서 인정된 불법이 그대로 확정돼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우연방위에서 이렇게 돼가지고 이것이 탈락되지 않았다. 그러면 구성요건 단계에서 확정된 불법이 그대로 그냥 연장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대로 확정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기수범설이 타당하다. 그렇기 때문에 따라서 갑에게는 상해죄의 기수범이 성립한다고 봐야 된다. 이렇게 보는 것이 이제 기본적으로 기수범설의 입장이다. 자, 여러분들이 어느 학설을 취하든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요번에 나온 문제는 그냥 우연방위와 그 오상방위를 갖다가 구별해가지고 우연방위를 풀어봐라. 7점. 이제 오상방위를 풀어봐라. 8점.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이제 과거의 시험 문제는 여러분들이 어떤 학설을 취하는지와 관련돼가지고 기수범설을 취하든지 기수범설을 취하든지
아니면 뭐 불능미수 유추적 경솔을 취하든지 크게 문제가 없는 게 아니라 기수범죄, 불능미수 유추적 경솔을 취했을 때 만약에 구성요건적 착오에 있어서 어떤 그 구체적 부합설을 취하면은 설명 못하는 그런 문제점을 나타내는 문제도 출제됐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불능미수 유추적 경솔을 취하게 됐다. 기수범설을 취하면은 뭐 크게 문제가 없겠지만 혹시라도 불능미수 유추적 경솔을 취하면은 구성요건적 착오에서 구체적 부합설과 법정적 부합설이 대립했을 때 법정적 부합설을 취하는 게 답을 쓸 수밖에, 그렇게 취할 때만 답이 정확하게 써진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구성요건적 착오할 때 저는 구체적 부합설이 맞다고 보지만 구체적 부합설과 법정적 부합설이 대립이 있고 판례는 법정적 부합설이라고 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도 뭘 했습니까? 여러분들이 시험만을 위해서 시험 대비용이다. 그러면 그냥 판례에 따라서 법정적 부합설에 의해서 구성요건적 착오를 정리하라 그랬죠. 그렇다면 여기 와서 이제 기수범설을 취하든 구성요건적 불능미수 유추적 경솔을 취하든 큰 차이는 없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67페이지에는 자신을 위하려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을 알고 의뢰 가격 경우, 이건 이제 오상방이죠. 그러니까 유전창 문제고, 그 유전창 문제와 관련돼 가지고는 엄격 책임설, 유추적 경솔, 법효과 제한적 책임설, 소극적 구성요건 표지 이론, 그다음에 판례 이론까지 제가 이제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이론에서 비판점을 거기다 써놨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실제 우리 뭐 채점 기준표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제 교환에 있는 대로 정리를 해놓은 거기 때문에 엄격 책임설은 이렇다. 근데 비판은 이런 비판이 있다. 유추적 경솔은 이렇다. 뭐 어떤 비판이 있다. 법효과 제한 책임설은 어떤 내용이다. 어떤 비판이 있다. 그다음에 소극적 구성요건에 대한 비판, 판례에 대한 비판을 다 적어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제 뭐 사안의 해결글과 자신의 입장과 부합하는 견해를 적용하여 결론을 제시하시고 그랬는데 여러분들이 그때 가가지고 이제 다시 한번 보겠지만은 엄격 책임설을 취할 때, 그 다음에 그 법효과 제한적 책임설을 취할 때 결론이 달라지죠. 죄명이. 그러니까 범죄 성립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 부분은 여러분들이 어느 학설을 취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잘 정리해야 된다는 겁니다. 보면 답안 작성하다가 여러분들이 엄격 책임설에 의해서 엄격 책임설이 맞다 쭉 답안 작성했어요. 근데 나중에 결론은 뭐 법효과 제한적 책임설에 의한 결론을 쓰거나 아니면 법효과 제한적 책임설에 타당하다고 쭉 전개해놓고 결론은 엄격 책임설에 의해서 답을 냈거나 이런 경우는 굉장히 큰 감점 사항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주의하고 2020년도에 이제 올해 1차 모의고사에 이런 우연방해 문제가 나왔다. 자,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17년도 모의고사에도 또 비슷한 우연방해 문제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이때 우연방해 문제는 좀 복잡성을 띠죠. 그러니까 복잡성을 띈다는 건 뭐냐면은 우연방해 문제가 바로 앞부분에 관련돼 가지고 구성요건적 착오와 관련된 내용과 같이 결합돼 버렸다는 겁니다. 즉 여러분들 교환 보시면은 거기 보면 17년도에 보면은 정은 저런 공무원 밑줄 친 부분만 보면 17년도 모의시험 3차 1문이었는데 정은 저런 공무원은 좀 혼 좀 나야 된다 생각하고 어느 날 밤에 복면을 쓰고 갑의 집 앞에 숨어 있다가 승용차에서 내리는 갑을 향해 벽돌을 던졌어요. 자, 정이 어떻게 했습니까? 정이 벽돌을 추측했죠. 누구한테? 거기 보는 것처럼 갑한테 던져가지고 얘가 맞았다는 겁니다. 죽지 않은 게 맞았죠, 이제. 맞았는데 거기 보는 것처럼 던졌다. 그러나 벽돌은 마침 칼을 들고 갑을 공격하려던 강도 B에게 맞았고 이로 인하여 B는 전치 4주의 상해를 입었다는 겁니다. 자, 갑을 향해 벽돌을 던졌는데 이것이 이제 그 벽돌은 마침 칼을 들고 그 공격하려던 강도 B에게 맞았고 이로 인하여 B는 전치 4주, 저기 참 착각을 했는데 던졌는데 갑이 있는데 여기 맞지 않고 뒤로 가가지고 강도 B한테 맞아가지고 상해를 입혔다는 거죠. 상해가 입혔으니까 천을 긋지 말고 상해를 입혔다. 정은 벽돌, 위험한 물건을 던져가지고 얘를 다치게 하려고 했어요. 근데 얘한테 안 맞고 얘한테 맞았다는 거예요. 이 부분이 뭡니까? 이 부분이 바로 방법의 착오죠. 정의 행위는 갑을 향해서 봤는데 갑에 맞지 않고 얘한테 발생했다. 방법의 착오가 발생했다는 겁니다. 자, 중요한 거는 이제 그렇게 발생했는데 이로 인해 가지고 갑을 병 정해서 이제 정의 재책을 논하시고 그랬습니다. 자, 중요한 거는 이제 얘는 실제로 보면 이 B는 갑에서 강도짓을 하려는 거죠.
그러니까 갑에서 강도 짓을 하려는 얘한테 얘가 어떻게 보면 객관적 정당화 상황이 있는 상황에서 주관적 정당화 요소 없이 행위한 것으로서 얘가 강도 당할 것을 이 B가 갑에 대해서 강도 행위라는 것을 정이 막아준 꼴이 됐다는 겁니다. 그럼 객관적 정당화 상황이 있는데 주관적 정당화 요소가 없는 경우 아니냐. 결국 우연방위와 관련돼 가지고 어떤 학설이 타당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들을 물어본 문제였다는 겁니다. 자, 거기 보면 이제 먼저 정의 죄책 관련된 정의 구성권의 해당성을 따져봐야겠죠. 정이 갑한테 벽돌을 투척했습니다. 벽돌은 당연히 위험한 물건이죠. 여러분도 거기 교환해 보면 위험한 물건 관련돼 가지고 위험한 물건이란 물건의 객관적 성질과 사용 방법에 따라서는 사람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줄 수 있는 물건을 말하며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지 여부는 뭐 사회 통념에 따라 판단한다. 근데 이제 벽돌은 위험한 물건이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가 강론 시간에 배웠지만 위험한 물건은 뭐다? 위험한 물건은 성질과 사용 방법에 따라 성질과 용법에 따라 가지고 성질 용법에 따라 가지고 생명 신체에 위해를 줄 수 있는 물건. 성질 용법에 따라 가지고 생명 신체에 대해 위해를 줄 수 있는 물건. 사회 통념적으로 판단한다. 벽돌, 몽둥이, 유리병, 깨진 유리병, 그다음에 전기 충격기 다 심지어 몽둥이도 위험한 물건이라고 보면 된다는 겁니다. 위험한 물건을 가지고 얘한테 상해를 했어요. 특수상해가 되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관련돼 가지고 이거는 특수상해의 구성 요건에 해당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거는 이 방법의 착오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관련돼 가지고 이 방법의 착오를 해결하는 방법과 관련돼 가지고 결국 구체적 부합설과 법정적 부합설이 대립이 있는데 제가 뭐라 했어요? 여기서 법정적 부합설이 판례 입장이라 했죠. 판례 입장이다. 그래서 판례 입장을 따르라 했습니다. 구체적 부합설이면 어떻게 돼요? 갑에 대한 특수상해의 미수, B에 대한 과실치상이죠. 자, 법정적 부합설은 어떻게 합니까? 그냥 B에 대한 특수상해 된다는 겁니다. 자, 이 구체적 부합설에 따를 때 이제 이 구체적 부합설을 따르면 여러분들 교환해 보는 것처럼 거기 보면은 그 법정적 부합설에 따를 땐 B에 대한 특수상해, 그 다음에 이제 구체적 부합설을 따를 땐 갑에 대한 특수상해 미수와 B에 대한 과실치상의 상상력 겸비된다. 판례는 법정적 부합설이다. 판례 입장이 타당하다. 그리고 이렇게 가라는 얘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소결도 보면은 그렇게 정리하는데 그 박스 안에 구체적 부합설에 의할 때는 뭐 어떤 결론을 냈죠. 자, 구체적 부합설에 의하면 쉽게 써놓으면은 이제 관련돼 가지고 그 갑에 대한 특수상해가 미수고, 그 다음에 이제 B에 대한 과실치상이라는 거예요. 자, 근데 이와 관련돼 가지고 이제 정의 행위는 결국 뭐다? 주관적 정당 요소를 결한 우연방위였다는 겁니다. 즉, 정당방위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정당방위는 뭐예요? 정당방위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정당방위가 가능하죠. 즉, 자기에 대한 정당방위뿐만 아니라 자기에 대한 현재 부당한 침해에 대한 정당방위뿐만 아니라 갑에 대한 부당한 침해에 대한 정당방위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현재 B가 갑을 향해서 강도짓을 하려고 그래요. 즉, 객관적 정당한 상황이 존재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정이 이걸 막았습니다. 과연 주관적 정당한 요소를 갖고 막았느냐? 안 갖고 막았냐? 안 갖고 막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정의 행위는 기본적으로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즉, 정당방위가 되려면 객관적 정당한 요소와 주관적 정당한 요소 두 개가 있어야 돼. 근데 주관적 정당한 요소는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교환 보면 정당방위로 먼저 위법성이 조각되는지 여부를 논해야 되는데 결국 여기들 보면은 정당방위는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주관적 정당한 요소, 정당방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지 여부를 가지고 뭐 문장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가 있는데 다섯 개 다 읽어보면은 기본적으로 정당방위에서 정당방위 의사가 없었다. 그리고 이제 뭐 주관적 정당한 요소가 당연히 필요한데 주관적 정당한 요소가 없다는 거죠. 주관적 정당한 요소는 무엇이고 내용은 뭐고 필요한 거다. 이런 견해들을 써놨습니다. 핵심 사항은 그 밑에 있는 거예요. 그럼 주관적 정당한 요소를 결한 경우 우연방위 관련돼 가지고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지만 어떻게 할 것이냐. 자, 이와 관련돼 가지고 이제 학설의 대립이 있는데 이 학설의 대립 관련돼 가지고 여기다가 우리가 이제 그 기수범설과 불능미수설을 우리가 적용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자, 기수범설에 의할 때는 어떻게 해요? 기수범설에 의할 때는 그냥 기수가 된다는 거죠. 기술평가하면 양형에서 판단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 거기 보는 것처럼 학설은 기수범설과 불능미수설의 기수범설과 불능미수범설이 대립한다.
근데 제가 아까 뭐라 했어요? 기수범서를 취하든 불능미수서를 취하든 상관없어요. 근데 불능미수서를 취할 때는 반드시 뭘 해야 된다? 불능미수서를 취할 때는 이렇게 법정적 부합서를 취할 때만 답을 쓸 수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구체적 부합서를 취하면서 불능미수서를 취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건 답을 쓸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거기 보는 것처럼 교환 관련돼 가지고 저는 이제 불능미수설의 입장이기 때문에 교환의 답은 기수범설은 객관적 정당한 상황에 존재하는 경우와 존재하지 않는 경우를 동일하게 취급함으로써 사태를 주관적으로만 평가한다는 문제가 있으므로 불능미수범설이 타당하다. 그렇기 때문에 정의에게는 특수상해의 불능미수범이 성립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면은 그 밑에 박스는 이제 기수범설에 의한 결론이에요. 기수범설에 의하면 어떻게 해요? 그때는 특수상해 기수범이 성립한다는 거죠. 그러면 전체에 대해서 이제 그 죄책을 묻게 되면은 여기서 법정적 부합서를 취하고 그다음에 불능미수서를 취하면 어떻게 돼요? 얘는 그냥 법정적 부합서를 취하면 여기가 뭐였어요? 아까 B에 대한 그 특수상해였죠. 그렇다면 B에 대한 특수상해 불능미수가 된다.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가 된다는 겁니다. 근데 법정적 부합서를 취하면서 기수범서를 취하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법정적 부합서를 취하면서 기수범서를 취하면 교환에 나오는 것처럼 B에 대한 특수상해자가 된다. 얘는 불능미수, 얘는 그냥 기수가 된다는 거예요. 법정적 부합서 할 땐 특수상해니까. 내가 써놓으면 B에 대한 특수상해인데 특수상해가 기수, 얘는 특수상해의 불능미수가 된다는 겁니다. 문제는 이제 여기서 만약에 구체적 부합서를 취하면 어떡하냐는 겁니다. 구체적 부합설, 즉 얘와 얘가 결합된 경우, 이 경우는 우리가 학설사적으로 좀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재성 교수님이 그 기수범설을 주장할 때 그 불능미수설을 갖다 비판하면서 얘기했던 얘기가, 그럼 만약에 행위자의 행위가 우연방의 행위자가 미수가 일어나면 어떡할 거냐? 그럼 미수의 불능미수를 인정하는 것이냐? 과실범일 때는 어떻게 과실범의 미수를 인정하는 것이냐? 뭐 이렇게 비판했어요. 그 비판점을 그대로 문제화 했던 부분이, 할 수 있는 부분이 구체적 부합설과 이 불능미수설을 주장하는 경우에서는 그대로 적용된다는 겁니다. 즉, 이제 박스 안에 구체적 부합설을 취하는 경우에 문제 그랬는데, 구체적 부합설과 불능미수범설을 취하면 어떻게 된다? 자, 여기 뭐요? 특수상해의 미수고, 교환해 보는 것처럼 특수상해 미수의 불능미수. 그 다음에 B에 대한 과실치상죄의 불능미수. 이건 뭐예요, 그러면? 미수의 미수를 인정해? 과실치상죄의 불능미수를 인정해? 과실의 미수를 인정해? 이건 말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이제 물음표를 해놨지만 이렇게 답을 내가지고 결국 정확한 답이 나올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정확한 답을 낼 수 없다라고 하는 문제점이 발생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게, 우연방의 문제는 출제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문제인데 불능미수범설을 취하든 기수범설을 취하든 상관없어요. 그러나 불능미수범설을 취할 때는 반드시 뭐다? 구성요건적 처구와 연결된 문제에서는 법정적 부합설을 취하는 것이 답을 쓰는데 별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뭐 작년 중간고사인가요? 뭐 1학년 중간고사 문제 이런 문제 나왔던 것 같은데, 만약에 거기서 자기가 난 구체적 부합설이 맞아, 여기서는 불능미수 유추적인 설이 맞아, 이렇게 했던 사람들은 이 문제를 푸는 데 있어 풀지 못했을 그런 그 시험 보면서 당황했을 것을 경험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학문적으로 어떤 이론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시험 대비해 가지고는 어떻게 풀어야 될지를 미리미리 결정해 놓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에 70페이지에 이제 15년도 모의고사도 한번 나왔어요. 그러니까 15년도 모의고사, 17년도 모의고사, 그다음에 이제 뭐 2000년도 모의고사에 나왔는데, 앞으로 본 시험에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각각의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다 봐둬야 된다는 겁니다. 자, 여기 관련돼 가지고는 이제 이 17년도 문제는 그냥 우리가 방법의 초과 문제 된 거였어요. 근데 이제 15년도 문제는 여기에 그냥 객체의 착오가 문제되고, 객체의 착오 이후에 이제 우연방의 문제가 결합된 문제였습니다. 즉, 객체의 착오, 뭐 실제 교환을 보면은 그 뭐 갑의 재책을 논하시고 그랬는데, 그 갑의 재책 관련돼 가지고는 갑은 을을 상해한다는 고의로 그 A를 을로 오인하고 A를 가격까지 상해를 입혔죠. 즉, 갑이 을을 오인하고 했는데 실제로 가서 보니까 얘가 A였다는 겁니다. 즉, 관련돼가지고 을을 때리려고 하는데 A를 가격까지 A한테 상해를 입혔다는 거예요. 자, 이거는 뭐다?
이거는 객체의 착오라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갑이 을에 대해서 이제 객체의 착오를 일으켰다. 이거는 그냥 A에 대한 상해죄가 되는 거죠. 구체적 부합설을 취하든 법정적 부합설을 취하든 이거는 그냥 발생 사실에 대한 기술을 인정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연방위 관련돼 가지고 이 우연방위 문제는 그럼 불능미수설이냐 아니면 기수범설이냐에 따라 가지고 여기 이제 A에 대한 상해가 되기 때문에 불능미수범설의 입장에서는 A에 대한 상해의 불능미수. 그 다음에 여기는 뭐다? 기수범설에 의하면 A에 대한 상해죄가 된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정리하면 되겠죠. 단지 이것을 취할 것이냐, 이것을 취할 것이냐 했을 때 논거들은 반드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둬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70페이지에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거기 갑의 죄책 그래가지고 17점이라 그랬는데 실제로 보면은 17점 여부를 다 논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 관련돼가지고 객체의 착오와 A에 대한 상해죄의 고의 인정 여부. 그런 이제 법정적 부합설이냐, 구체적 부합설이냐, 구성권적 착오에 관련된 것이 한 6점 배점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정당방위로 유법성이 조각될 수 있는지 여부 관련돼가지고는 거기 관련돼가지고도 주관적 정당방위가 되지 않는다. 그럼 이제 우연방위인데 우연방위의 효과가 어떻게 된다? 거기 71페이지에 보는 것처럼 기수범설과 불능미수설의 대립이 있다. 옛날 교환에는 하나는 15년도 문제는 기수범설의 입장, 17년도 문제는 불능미수범설의 입장이었는데 지금은 그냥 다 불능미수범설 입장에 따라서 결론을 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시 어디 보는 것처럼 기수범설은 객관적 정당한 상황이 존재하는 경우와 존재하지 않는 경우를 동일하게 취급함으로써 사태를 주관적으로만 평가한다는 문제가 있으므로 불능미수범설이 타당하다. 그렇기 때문에 갑에게는 상해죄 불능미수범이 성립한다라고 정리해놨다는 겁니다. 자, 문제는 그럼 기수범설에 의하면 어떡하냐? 박스에 또 정리해놨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기수범설 입장에 의할 때는 기수범설이 타당하다. 따라서 갑에게는 상해죄 기수범이 성립한다. 그리고 이제 갑은 상해죄의 불능미수다. 소개를 그래가지고 거기 보면 이제 제가 이제 채점 기준표도 잠깐 정리를 하는데 3번, 4번, 5번이 합쳐져가지고 10점인데 결국 우연방위의 문제는 8점에서 10점까지 배점이 되는데 대부분 다 정당방위가 되지 않는다. 그럼 이제 학설 대립 관련돼가지고 기수범설이냐 아니면 불능미수범설이냐 어떤 게 타당하냐 하는 문제들을 여러분들이 정확히 써줘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결론까지 정확히 맞춰줘야 된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정도로 해가지고 긴 시간 동안 이제 좀 주관적 정당화 요소를 관련된 내용들과 문제들을 풀어봤는데 이게 좀 긴 시간을 할애한 이유는 주관적 정당화 요소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결여된 우연방위라고 하는 부분이 최근 들어서 이제 자꾸 15년도, 17년도, 2000년도에 시험 문제는 나오고 그다음에 아직까지 본시험에 한 번도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본시험에 기출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문제라 가지고 이렇게 좀 심도 있게 다뤄봤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가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